단일 품목 국내 최초 연간 수출액 600억 달러 달성. 대한민국 수출 품목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에 빛나는 산업 반도체.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고 김양수. 적어도 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이룬 선구자시다. 시대 정신을 가진 위대한 선각자적인 경영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1만 무역 공사를 시작으로 변화와 격동의 세월을 읽어내며 국내 최초로 반도체와 컬러 TV를 생산해낸 경영이. 그가 바로 산업 근대화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던 아남그룹의 총수 우곡 김양수다.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전자공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한국의 소속을 닦아놓으셨다는 반도체라는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워서 일궈놓은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김양수 회장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 1965년 미국의 고미그룹이 국내의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트랜지스터를 조립 생산한 것이 시초였다. 차관 도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난했던 시절. 반도체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에 의해 출발했다. 그 당시에 외국 자본을 국내에 유치해서 공업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내놨느냐 하면은 10년 동안 터만 빌려줄 테니까 자본은 100% 갖고 들어오고 세금은 10년 동안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한 보람으로 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교서에서 외자 도입에 힘쓸 것을 강조했고 외자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인 투자 비율의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당시로서는 미국에서도 대기업에 속했던 페어차일드, 시그네틱스사가 국내에 상륙했고 이듬해 모토로라사가 공식 진출하며 한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기능 인력을 활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페어차일드, 시그네틱스, 모토로라가 들어와서 반도체를 하니까 실업을 구제하는 이런 것도 되고 또 반도체를 제외한 그 주위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들, 즉 물이라든지 뭐 필기구 뭐 이런 물자들 이건 전부 국내 거를 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또 실업 구제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김양수를 비롯한 국내 재벌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렀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수출을 위해 전자공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특히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어서 손재주를 활용하는 산업이 뭐겠느냐 그걸 검토한 결과 전자산업이 좋겠다. 제가 주무장관이었지만 반도체가 어떻게 생긴 거고 뭐가 쓰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뭐 계획상에는 전자산업을 일으킨다. 반도체를 어떻게 우리의 중요 산업으로서 지정을 해서 장려한다. 이렇게 되는데 수출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김양수는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던 박충훈을 찾아가 수출 산업 진로에 관한 의견을 타진하며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당시에 수출입국이라는 대명자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 노력할 당시에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그만큼 지대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상공부 장관했던 박충훈 씨께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반도체라는 게 있다는데 김 사장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어드바이스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박충훈으로부터 한국형 전자공업 육성을 건의한 미 컬럼비아 대학의 김환희 박사를 소개받은 김양수는 1967년 1월 일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찰에 나섰다. 일본 전자공학회의 구보다 박사라는 분이 유타 대학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회장님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이시라 일본에 가서 구보다 박사를 만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받으셨는데 그야말로 기술 집약적인 현대의 과학 문명의 최첨단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이다. 구보다 박사로부터 들으시고 반도체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셔서 구보다를 만난 이후 반도체 산업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김양수. 미국으로 건너가 김환희를 만났다. 이때 그의 나이 57세였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이기 때문에 김양수 사장님 같이 연령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사업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산업이고 너무나 기술 수준이 빨라지니까 이것을 미국에서도 크레이지 비즈니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어려운 산업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만류를 하셨다고 사실은. 김환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반도체 산업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했고 가족들 역시 김양수의 반도체 사업을 극구 만류했다. 내가 이거 시작할 때 누구든지 말렸어요. 100사람이 다 말리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을 전자의 지휘자도 모르고 반도체의 부입자도 모르는 양반이 뭐 그런 거 시작하냐고. 또 우리 아들들이 미국에서 이 반도체 공부를 실제 한 MIT에서 나오고 공학 박사까지 한 사람도 있고 전문가라고요. 다 만류하더라고요. 반도체 사업을 향한 김양수의 의지는 확고했다. 개척자적인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겠다고 신념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은 함부로 이렇게 사업에다가 써서 실패하거나 모을 수가 없지만은 다행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원천은 자수성가해서 벌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나한테 뭘 할 것이냐 내 신념대로 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다고 그럽니다. 김양수 회장님의 그 철학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실업자를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 반도체 사업이 보니까 인력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또 많이 씁니다. 그 여성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얘기를 뭐 하루도 빼지 않고 말씀하시더라. 결국 미 빌라노바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큰아들이 아버지를 돕기로 결심했고 김양수의 의지를 확인한 김환희 또한 반도체 전문가를 소개시켜주며 김양수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김환희 박사가 그런 거예요. 회장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지가 투쟁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뭐 회사를 이제 뭐 소개장도 써주고 그래가지고 큰 아들이 이제 통역관으로 1년여에 걸쳐 미국 반도체 시장을 시찰하며 반도체를 공부한 김양수는 1968년 3월 귀국해 안암 산업의 사업 목적에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 착수에 나선 것인데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의 도전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계 도입 과정에서 외화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김양수는 고민 끝에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인 박충훈과 상공부 장관 김정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외화 대부와 관련해 상공부의 추천까지 받았지만 은행의 문턱은 높았다. 은행에 가서 이제 외화대부를 받아가지고 시설제를 오다하려 하더라도 이거 반도체가 뭐인데 은행에서 반도체라는 사업을 모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일은 다 나중에 이해를 해가지고 대부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행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은행에 몇 번 가시는 것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은행 지점에 지점장도 안 만나주고 대리를 만나고 통사정을 하시고 내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말이야 좀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그 젊은 사람을 붙들고 그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날 또 가시고 그 다음날 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시더라고. 결국 김양수는 은행으로부터 외화 대부 승인을 받아 반도체 기계를 도입. 생산 체제를 갖추었지만 이번엔 수주가 없었다. 반도체 생산 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의 기업에게 미국의 기업이 주문을 의뢰할 리 없었다. 아버지의 위기를 알게 된 김양수의 장남 김주진은 대학 교수직을 사퇴했고 미국의 엠코 일렉트로닉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이 이름이 나 있는 회사 같으면은 자기네들이 믿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지만 원자재 자체가 비싼 거거든요, 반도체가. 그것을 맡겨놨다가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 미국 시장에 다니면서 미국 고객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먹혀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샘플이라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보낸 걸 한번 보고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신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시작하면 신뢰는 꼭 지켜줍니다 하는 그런 설득으로 해서 샘플을 얻게 되고. 경제학 교수 출신이 직접 수주에 나서면서 안암산업의 존재가 서서히 미국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0년 3월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다. 미국의 한 기업에서 샘플용 원자재 500개를 붙였으니 신속하게 만들어 보내라는 샘플잡 소식을 받은 것이다. 기쁨도 잠시, 이번엔 세관이 문제였다. 반도체를 모르는 세관 직원이 원자재 통관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가 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샘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관에서도 그게 뭐 전혀 못 보는 물건이니까요. 통관이 잘 안 남았으며 그걸 빨리 갖다가 빨리빨리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내줘야 또 저쪽에서 이제 그 샘플을 확인하고 이제 주문이 오는데.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사건건 세관에 묶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해명하러 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골드와이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금이거든. 세관에서. 금은 수입 금지 품목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반도체에서 골드와이어 없이는 반도체가 될 수가 없는데 이 필수적인 것을 쓰고 다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샘플 작업을 무사히 마쳤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 앞날이 달라진다 생각하니까 참 초조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한 2달쯤 후에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그 당시는 사장님이었으니까 사장님을 통해서 엑셀런트 완벽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현장에서 정말 춤추죠. 그때 그 환희 그 기쁨 이런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샘플이 50개가 500개가 되고 500개가 5,000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첫 주문을 성공적으로 납품하자 그 다음 주문은 쉽게 들어왔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의 안암산업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주문은 밀려들었다. 일주일 단위로 3,000개 월요일날 선적해달라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전 직원이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근무했어요, 회사에서. 휴일을 반납하는 것은 예사였고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불가동됐다. 72년 9월 어느 달입니다. 지금 버마사로부터 샘플이 이렇게 왔는데 50개 정도가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가져가서 매일 이거를
붙여야 된다 이게요. 6시 반쯤 됐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 지금 그 집에서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 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날이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경비실에 보니까 아내가 어린애를 업고 따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고향 갈 준비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나보고 뭐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손이 모자래. 다 내보내고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만이라도 들어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 나중에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일본에 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그 샘플을 주었는데 일본은 석 달 납기를 약속을 하고 우리는 한 달 안에 해내겠다. 그걸 우리는 해냈어요. 그 뭐 추석 연휴 이런 걸 다 그 반납하면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3개월로 24시간 일하겠다. 일본은 8시간만 일하겠다. 이런 데서 우리가 1개월에 일을 다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LED라고요. 그 당시의 세계 수요량의 약 70%를 우리가 생산했어요. 힘들다는 것도 잊은 채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하던 중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8월 19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대홍수는 47년 만에 닥친 것으로 500여 명의 인명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냈습니다. 1972년 여름 서울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공장이 물에 잠긴 것이다. 아침 6시인데 그때 막 물이 이제 차기 시작하니까 나이트 근무자들이 퇴근할 생각은 않고 자제하고 이 기계하고 들어 올리는 것을 했어요. 컴프레서는 물이 들어가면 거의 일주일 동안 작업을 못하는 불상사하니까 물 막고 한간힘을 쓰고 막 퍼내고 그러던 게 있습니다. 기계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은 물에 오염도 되고 오물 같은 게 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세척해서 기계를 말려가지고 제품 생산하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은 헤어 드라이기까지 동원해 기계를 말렸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다. 홍수가 났을 때 이제 중요한 고객이 멀리 미국에서 왔는데 난감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물에 잠겼다 그러고. 그런데 그 다음날 회사에 이제 회장님 모시고 온 거예요. 나인이 벌써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엄청 놀라신 거예요. 한국인은 조그만 회사가 자기네들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만나는 분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회사가 얼마 후에 저희들한테 물량을 주기 시작했어요.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시작한 사업 반도체. 아남산업은 1970년 21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1971년 159만 달러, 1973년 4,419만 달러를 수출하며 불과 4년 만에 수출 실적 2,700%를 성장시켰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기록이었고 김양수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제10회 수출의 날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5천만 불 이상이 돼야 금탑을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아직도 많이 신장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수출했다. 이래서 우리가 뽑힌 거예요. 그 이듬해 대통령 수출 유공기, 또 노사 관계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금탑 산업훈장 또 받을 거예요. 대통령 표창도 받고. 반도체 산업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김양수가 일궈낸 아남산업은 현재 엠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연간 18억 개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4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수출 실적을 올리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역사상에 1페이지를 장식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 당시에 전자산업의 꽃이라는
칼라 TV 기술, 선진 기술을 가져가지고 한국 수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서 반도체를 하느냐. 그러면 칼라 TV를 한번 해봐라요. 단기간에 반도체 산업의 기틀을 구축한 아남산업은 1972년 말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세계적인 가전 메이커인 일본의 마스시다사와 기술 합작을 성사시키며 컬러 TV 생산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라테리 마츠시다하고의 합작을 원했던 혹은 기술 제휴를 원했던 재벌급 기업도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아남은 그 당시 반도체를 조립을 했었지만은 가전기기, 텔레비는 한 번도 생산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한 그 생산 경험이 없는 아남이 과연 이 가라 텔레비를 생산을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놔두고 어떻게 해서 아남이 가라 텔레비를 만들 수가 있는가? 당시 한국의 기업들은 흑백 TV를 조립 생산하고 있었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일본의 컬러 TV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진 못했다. 옛날에 화신백화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화신하고 소니가 합작해가지고 텔레비를 만들자고 부천에다 공장을 세웠어. 그런데 그걸 성공 못 시키고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때문에 아남산업과 마스시다사의 합작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한국의 아남산업이 일본의 마스시다사와 합작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마스시다사의 회장 고노스케와 김양수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 매제가 되는 분을 후계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사장을 통해 가지고 서신도 교환하게 되는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었는데 마츠시다의 그 신제품 발표회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가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다라는 것을 배드린 적이 있고 그 샘플을 보고 한국도 진짜 이게 만드는 당신네 회사에서 만드는 반도체냐. 마스시다사의 임원들은 한국의 아남산업이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전시회에 참석한 지 한 달 후 아남산업의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 아남 공장을 겨나간 이후에 공장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청결, 예절 상태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이거는 배울 바더라. 한국의 아남산업과 칼라TV 기술을 합작법인으로 만들어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제의가 마츠시다로부터 아남에 오게 된 거였었습니다. 하지만 김양수는 반도체만으로도 벅찬 일과를 보내고 있었기에 컬러 TV까지 시작한다는 것은 욕심이라 생각했고 상공부 차관 심의위원을 찾아가 당시 상황과 고민을 털어놨다. 당시 칼라TV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던 일본의 어느 전자업체들도 한국의 첨단 기술인 칼라TV 기술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때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던 당시 상공부 심의위원 차관께서 저희 회장님한테 김 사장은 그 어려운 반도체 산업도 지금 성장을 잘 하고 계신데 전자 산업 중에서 꽃이라는 이 칼라TV 기술을 대통령 각하께서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칼라TV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공부 차관 심의위원의 권유에 컬러TV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김양수는 서둘러 일본으로 향했고 그간 서면으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던 마스시다사의 회장 고노스케를 직접 만나게 됐다. 고노스케 형이 또 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셔.
근데 회장님하고 한 10분만 얘기할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회장님의 인생관, 회장님의 기업관, 회장님의 국가관, 반도체를 사업을 하게 된 동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갖고 있는 인생관, 국가관, 기업관, 다시 말하면 산업보국이라는 측면에서의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두 분이 또 비슷했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그런 상태였고, 또 어렸을 때 가난했고, 또 어렸을 때 약했고, 동병상련이라고 이게 참 맞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면담이 끝난 즉시 두 사람은 50대 50의 동등한 비율로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당시에 합작을 하더라도 기술을 주는 갑에 있는 입작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이 된다든가 하다못해 51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50대 50으로 합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 칼라 TV 라인을 설치할 때에도 한 개를 한국 합작법인에다가 이관시키는 파격적인 공장 설립이 됐던 것이죠. 그때 마쓰시다에서는 자기들 책임자가 전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니까 한국 측의 책임자는 부장이면 어떠냐. 그래서 김양수 회장님께서 그것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니들이 전부로 한다면은 여기서는 적어도 상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대동강 관계가 된다. 해가지고서 결국 그것을 관철을 시키신 일이 있었어요. 또한 합작계약서 서두에는 김양수의 제안에 따라 한국경제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는데, 이는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김양수의 굳은 의지를 담은 대목이었다. 일본과의 합작으로 아남산업은 1973년 한국 나셔널 전기라는 이름으로 컬러 TV 생산에 박차를 가했고, 1974년 1월 22일 드디어 컬러 TV 1호기를 생산해냈다. 국내 최초였다. 그때 1호 나올 때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죠. 아예 그냥 세리머니를 열었어요. 거기서 1호품은 회장님이 직접 이제 기념품으로 이제 서장하시고,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기뻐하셨죠. 1호기 탄생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생산량 1만 대를 돌파하며 전량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고, 1976년 생산량 10만 대 돌파라는 기염을 토했다. 그 당시 카라 테레비를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때 그 다음에 쿨라, 그 다음에 카라 테레비라고 하면은 삼시의 신기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부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카라 테레비가 상당히 귀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카라 테레비를 만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의 때마다 하여튼 집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포기하지 않는 그런 무국 충정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애국자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 국가에 대해서 기여를 할까? 상당히 척도출미하고 완벽을 기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191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김양수는 일제강점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한 집념의 사나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불리며 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집안 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7남매의 맞자거든요. 막내인데 보니까 그때는 보리키고도 있는 때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가르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부모도 너무 고생하시고 그러니 내 혼자 힘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14살 때부터 이미 그런 각오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구쟁이 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15살에 귀찮아 와버렸으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일출 상업실수학교라는 학교에 다니시면서 그 당시에 상점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하시다가 그 시절 김양수의 꿈은 착실히 돈을 모아 당시 문물의 중심지였던 일본으로 건너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었고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넜다. 그때는 제1 일요일하고 제3 일요일밖에 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번 놀 때 10전을 줘요. 월급도 없다고요. 처음에 그런 데 들어가면. 우체에 가면요. 지금도 내 눈앞에 생각하는데 통장이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점점 지어져가지고. 그래 매달 10전, 10전, 20전 매달 이렇게 받으니까 그걸 모여가지고 내가 일본에 간 일이 있어요. 일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다행히 일본에 형님이 계시니까 그 형님이 일본에서 자전거 항해를 하시고 있었는데 그 형님을 찾아가서 김양수는 자전거 사업으로 성공한 형님 밑에서 영업을 배웠고 몇 년 후 나고야시 한 무역 상사에 취직해 타고난 성실함으로 상사들로부터 인정받았다. 조선 사람인데 일본말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조리 있게 잘한다.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좋다. 그러면 격리, 재무 쪽에 이렇게 밑에서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참 잘하니까 거기서 점점 성장해가지고 그 재무 쪽에 일을 보시고 일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계산이 안 맞으면은 끝까지 그거를 밤 새서라도 그거를 꼭 파악해 놓고 보고를 정확히 하고 했으니까 일본에서의 경험은 김양수에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1939년 일만무역공사를 설립하면서 경영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래층은 창고, 위층은 사무실 이래가지고 거기서 28살부터 내가 독립해서 기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살았던 것은 자전거요. 또 양품 잡화, 또 식료품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 치아에 있었으니까 일본하고에 직접 수입을 하고 만주 같은 거로도 수출을 하고 그랬었어요. 일본과 만주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시작한 일만무역공사는 당시 한인 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었다. 내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무슨 금융조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10만 원, 그때 돈으로 10만 원이면 큰데요. 한 5만 원, 10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명린동에서 제1류 가는 집이라면 한 10,000원 주면 사니까요. 그런 시대에 이제 그런 정도 예금을 넣었다가 뺐다 했으니까요. 그런 정도의 규모지요. 종업원이 이제 뭐 전문학교 출신 이래가지고 그때도 한 50명 정도 있었으니까. 해방을 맞은 1945년 9월 김양수는 일만무역공사의 상호를 아남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한다. 아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꿀 때 남다른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시아의 참 남쪽. 그러니까 그거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국제화 시대가 어차피 돼갈 것을 얘기하시고 아남이라는 그 알파벳이 A자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그런 장점도 있구나 해가지고 아남이라고 상호를 바꾸셨다고 그랬습니다. 상호를 변경하면서 사업 내용도 바꾸었다. 단순히 자전거를 수입 판매하던 것을 넘어 자전거 부품 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제대로 된 공업시설조차 갖출 수 없었던 시절 자전거의 부품 생산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기계 문제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자전거 말고 수가 끌고 다니는 수레 정도 시골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장간에서 칼 정도 만드는 거
그런 것이 하나의 공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인. 자전거 부품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 기계공업의 그 기초를 닦게 되는 것이고, 그 기계공업의 발전을 함으로써 자동차 공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중공업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결국은 공업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시고, 그 당시에 미미한 상태에나마 자전거 사업을 하신 경험을 살려가지고 자전거 부품 생산까지를 하시게 됐다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전거 부품 생산으로 한창 번창하던 안암산업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휴업에 들어갔지만 1953년 다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전거 부품 생산을 전담할 한국자전거공업을 설립. 국내 자전거 조립품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도 했다. 한때는 내가 국내 자전거 시장의 9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부품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전거를 시작으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김양수가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의를 제일로 생각하는 신념 때문이었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 또 책임을 안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손님은 절대로 아주 왕이다. 정성을 다해서 하고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게 최고 같아요. 개인 생활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배석해서 들은 얘기지만은 행장들이 회장님이 얘기하는 돈은 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 전에 조은의 임석춘 행장님께서 그러신 김향수 회장이 돈을 대출을 받으면은 그 돈은 꼭 갚는다 이거지. 김양수 회장님이 그 철두철미하신 게 뭐냐면 임금은 절대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 날짜 해줘야 된다. 해갖고 무슨 짓을 하던데 빌려다가 우리한테 봉급을 주시더라고. 직원들을 귀하게 여겼던 김양수는 회사의 이익을 기꺼이 나누어 주기도 했고, 위기가 닥쳤을 땐 직원들을 가족처럼 끌어안았다. 회사가 잘 되면은 잘 해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72년도 물량이 막 들어와가지고 수입도 많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너스를 줬는데 아주 두툼하게 줬어요. 월급이 한 10,000원 정도 됐었나요? 근데 보너스 받은 그때 한 5만 원인가 받았었으니까. 74년도에 그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배럴당 2.3불에서 14불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감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반. 종업원들이 반이 남는데, 그 당시로서는 뭐 지금처럼 노동조합 이런 것도 없었지만, 김양수 회장님이 그때 인간의라고 할까? 근로자를 사랑하는 그 아들이나 딸같이 생각을 한 거죠. 해고 없이 한번 견뎌보자. 그래서 근무 시간도 줄이고 휴가로 때우고 그러면서 오일 해고 때문에 사업이 안 되면 오일 해고가 지나가면 그때는 더 수요가 폭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비하도록 오일 해고 동안에 그 오일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녁을 빌려놓은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여기는. 최고 경영자와 직원들이 함께 허리끈을 졸라맨 덕분에 안암산업은 오일 쇼크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또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중엽들이 그들의 창의력을 발휘해 독립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1980년대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안암산업의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지만 김양수는 이를 배신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안암산업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어떤 소문이 나 있었느냐면 안암산업이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훈련소, 그러니까 안암 반도체 대학이야. 가르쳐갖고 전부 각계 내보내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가는 거라.
그 바람에 내가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집념과 인내를 갖고 회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발짝 더 앞서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안암이 그 반도체 기술 인력의 훈련소가 됐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자랑거리가 됐죠. 이뿐만이 아니었다. 소박하고 따뜻한 배려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명 회장님은 돈이나 먹는 걸로 선물해 본 일이 거의 없어요. 뭘 하느냐? 집에서 국화를 키워요. 이 국화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국화를 해가지고 국화에다가 또 당신이 직접 육필로 써가지고 일일이 다 배달을 하죠. 그런 것이 사람의 심금을 울려. 흔해 키울 때는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감기 들린 줄 알고 동네 병원에 몇 번 갔는데 희마리가 없고 얼굴이 하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병원으로 밤 11시 반에 갔는데 다 숨 넘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다음날 제가 이제 못 나가지 않습니까, 회사. 근데 중요한 외국인 커스터머들 오면 미팅도 하고 회의 주제도 해야 하고 하는데 회장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 일은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고 병원에도 와주시고 이러면 참 감동되는 거죠.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과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김양수. 그는 지난 2003년 92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고 영면했다. 반도체의 역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깔아놓은 초석이고 기둥이었는데 하늘의 별이 떨어진 것처럼 선구자의 별이 떨어졌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려면은 나하고 아예 처음서부터 일을 하지 말자. 3개월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하고 만나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사원들한테 이 혼을 불어넣으십니다. 이분이 보여주셨던 신이라든지 집념이라든지 그런 하면 된다는 그런 굳은 의지, 열정 이런 것이 모두 함축이 됐다고. 김양수 회장님은 작은 열쇠를 갖고 큰 문을 열어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으신 선각자적인 경영인으로서 저희 영원한 멘토로서 남아있을 겁니다.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특히 그 전자공업에 있어서는 커다란 하나의 핵을 그으셨던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없다고 보고 충정심 어린 그런 애국자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데가 지구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은 불변의 시간이라고. 그리고 지금 시계가 째끄째끄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째끄가는 소리는 이건 과거의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소중히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척박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어른으로서 열정과 집념으로 기적을 일궈낸 경영인으로서 그가 보여준 추진력과 신념이야말로 기적의 대한민국을 만든 토대가 되었다.